제 소개는 잠깐 지금 마이크 나오나요? 아, 예. 같이 쓰죠. 예, 제 소개는 일단 화면으로 일단 대처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고, 저는 국세청에 근무를 좀 오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은행권에서, 이 제일은행권에서 전담 세무사로 근무를 지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LX 하우스에서 우리 임직원분들 여기서 이제 저거 강의를 해달라 부탁을 받고, 그럼 과연 강의를 뭘 할까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주로 이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한 강의 이거 하면 주로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할까 생각도 했는데 주로 많이 들어보지 않은 이런 강의가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싶어서 주로 이제 보통 그 월급 받으신 분이라도 어느 정도 중이 아니고 중상층 정도 이상 되시는 분이면 살아가면서 자녀한테 어떻게 정리를 조금 해줄까? 많이가 아니고 조금 해줄까? 안 그러면 결혼할 때 집장만 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 보탬이 될까? 이런 내용들 우리 일상생활에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중요한 내용들. 그런데 어디 가서 잘 듣기는 힘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아마 제가 이제 강의 시간이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하고요. 나머지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는 이제 Q&A 하는 시간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모처럼 이렇게 강의 듣는데 도움이 많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일 궁금한 내용들이 우리 여기 보통 일반인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그 세무조사를 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에 우리가 집을 산다든지 어떤 비싼 물품을 취득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자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는 바로 정여세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고요. 또 두 번째는 간단한 부동산 세법,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일 경우를 위주로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바뀐 주요 세법 개정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자금 자금 취득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걸 구청에 안 그러면 시청에 이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건수가.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많이 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조정 대상 지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다 제출해야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6억 이상 되는 경우에만 이걸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제출을 할 가능성이 되게 많으실 경우가 있을 건데 이걸 이걸 제출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 이런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자기 자금, 차입금 뭐 이런 내용들을 그 금액들을 다 적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을 적어 넣어야 되는데 이 금액들이 어디에 적으면 좋을까 이걸 몰라서 막 망설이시더라고요. 예금에다가 어떤 분은 다 적어 넣어요. 금융기관 예금액에다가 다 적어 넣으니까 나중에 또 보니까 이거 뭐 집 파는 건데 어떤 건 또 이거는 옛날에 정유받은 건데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니까 그럼 이건 어디 넣어야 되지? 헷갈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정빙 서류, 정빙 자료를 위주로 해서 그 칸에 맞도록 딱딱 넣으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지금 정빙 자료는 나중에 구청에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거기 구청에서 이 자료들을 검토합니다. 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정말 뭐 어떤 실익이 없는 자료들은 삭제하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어디에 보낼까요? 그 자료들을 어떤 분들은 이걸 국세청에 보내는데 국세청에 처음부터 보내는 건 아니고요.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보냅니다. 부동산원에 보내서 거기 있는 사람, 거기 직원들이 아까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거기 적혀 있는 그 금액들이 뭐 별 이상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또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증빙 자료를 내달라고 집에 통지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부동산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사기업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공기업인데 이제 우리 한전이나 뭐 이런 같은 공기업인데 그 국토부의 그 위임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일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증빙 자료들을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부동산원에서 어떤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맞으면 나중에 또 새로 작성해야 되고 이게 뭐 여하튼 일이 많습니다. 처음에 구청에 제출한 거랑 나중에 증빙 서류에 맞춰서 다시 작성해서 넣는 거랑 이게 다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넣었던 거에 완전히 무효가 되고요. 다시 넣어서 그 사람들이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준비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말 곤란해져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끝이 나면 되는데 그분들이 납득하고 이 정도 증빙 서류가 있고 이 정도 충분히 자금 출처가 어디서 나왔다는 게 확실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봐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제 진짜 국세청으로 갑니다. 국세청으로 가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이제 이분들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데 자금 출처 조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조사냐면 하나는 서면 조사고요. 하나는 실사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서면 조사에 걸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관련된 그 서류만 제출해서 또 통과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실사 받으면요. 정말 피곤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골치가 아픕니다, 정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여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낼 때 잘 생각하고 내셔야 된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금 출처 조사 관련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또 월급쟁이들이 자금 출처 조사 받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신용카드 지금 많이 사용하시죠? 요즘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요즘 현금 안 가져다녀요. 지갑에 현금 없어요. 다 보통 스마트폰에 여기 카드 넣어 다니거든요. 안 그러면 딸랑 카드 지갑에 하나 넣어서 그냥 다니시면 바로 딱.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해드린 분 중에 한 명이 집으로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고 통지서가 왔어요. 세무서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보니까 문제는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그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자녀분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자녀분이 30대였는데 이제 직장 생활한 지 몇 년 안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연봉이 얼마 안 돼. 연봉이 뭐 3천 몇백만 원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얼마를 신용카드를 쓰냐면요. 1억을 넘게 썼어. 1억을 넘게 썼어요. 물론 부모님이 부자입니다. 1억을 넘게 썼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연봉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1억 넘게 이걸 신용카드를 쓰지?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돼요. 이런 요즘에 국세청에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아주 잘 된 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돌아가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여기 국가기관 중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이 어딜까요? 국세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국세청에서 국민들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용카드 얼마 쓴지도 다 나오고요. 그 신용카드 쓴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그럼 그 나중에 거기 결제를 누가 했느냐? 그 신용카드 사용액 결제를 누가 했느냐?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본인이 당연히 못하죠. 금액이 넘는데 부모님이 했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를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 사는 거, 신용카드 쓰는 거, 일일이 요즘에는 하나하나 다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음, 이게 자금 출처 조사, 이게 안내문이거든요. 이걸 딱 받으면요. 옛날에는 집을 샀다. 그러면 집 샀는데 이걸 무슨 돈으로 샀느냐. 그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자금 출처 조사를 딱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기도 수월하겠죠.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처럼 지금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모든 일어났던 내용들을 전산으로 다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을 얼마 샀다, 그리고 뭐 얼마 팔았다, 또 부동산 취득을 얼마 했다, 또 회원권 취득이 뭐 있다, 금융자산 환산액이 얼마다, 소득세를 얼마 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다, 싹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나온 이것까지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싹 다 나오거든요. 근저당 채무까지도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집 사는 데 대해서 어디서 돈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소명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는 얘기죠. 전부 소명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 받으면요. 이게 뭐 금방 받고 뭐 일주일 만에 끝나고 이게 아니고 열흘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조사하면요. 보통 한 달 반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 나는 뭐 직장인인데 내가 세무조사 받을 일이 있겠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우리 저기 국민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를까요? 제가 보통 세미나 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저기 그 주민등록번호만 국세청에서 딱 치면 이 사람 예금액이 얼마다라는 거 다 나올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국세청에서 알 수 있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다 아는 데 있잖아요. 내 예금 잔액이 얼마라는 건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금융자산 환산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산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융자산이 아니고 금융자산 환산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건 내 예금 잔고가 얼마 있다는 게 아니고 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 얼마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자 소득 그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은행 가서 정기 예금을 만기돼서 딱 찾을 때 은행 창구에서 종이 쪽지를 하나 내줍니다. 전체 차절 금액 얼마에 소득세 얼마, 지방소득세 얼마, 나머지 다 빼고 차가감 지급액이 얼마다라는 거, 그 종이 쪽지 받으신 적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국세청 전산실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그것만 집합돼서 알고 있을 뿐이지 내 예금 전체가 얼마다는 건 몰라요. 그럼 이자가 얼마 발생했다는 건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1년간 이자가 이 사람이 이만큼 발생했으니까 이분이 정기예금을 했다 치고 정기예금 이자율로 거꾸로 역산하면 원금이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환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아는데 예금 잔액만 모른다. 단지 환산해서 알 뿐이다라는 거. 그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섭지죠? 예, 이런 어디서 다른 데서 못 들어볼 아주 이런 좋은 정보들을 제가 말씀 계속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정여세 있잖아요. 이 정여세를 계산하는 거 간단합니다. 보통 내가 자녀한테 집 사는데 1억 보태주면 정여세가 얼마 나오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이 정여재산이 되거든요. 1억이 정여재산이 되는데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배우자, 직계비속, 존속, 기타 친족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6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6억까지 줘도. 공제액이 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자녀는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1억을 보태주면 1억에서 5천만 원 빼면 저기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됩니다. 거기서 세율을 곱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율이 10%에서 50%까지 있습니다. 이 세율이 어떨까요? 세율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정여세 상속 세율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상속세, 정유세 세율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비쌀까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정유세가.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50%까지 이렇게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50%까지는 사람들이 정리를 잘 안 하고요. 거의 대부분 10%나 20%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자녀들한테 미리 정리를 좀 해줍니다. 특히 재산 엄청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본인이 다 갖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를 낼 때 50%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절반을 내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살아있을 때 자녀들한테 조금씩 10%, 20%에서 조금씩 자꾸 주는 겁니다. 주면 나중에 상속세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게 이제 상속세 절세 방법인데 거의 대부분이 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아까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면 세율이 10% 구간입니다. 그러면 자녀한테 1억 줬을 때 얼마입니까, 세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죠? 500만 원. 5천만 원이 10%니까 500만 원. 500만 원이 정여세 세금이니까 1억을 주고 500만 원 내고 합법적으로 자녀한테 1억, 9,500만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친족이나 이런 분한테 줄 때는 1,000만 원밖에 공제 안 되니까 세금이 좀 더 많아지겠죠. 기타 친족에 보면 요즘에는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사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삼촌 이내의 인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촌 이내, 왜 그러냐? 옛날에는 6촌 이내였거든요. 그런데 사촌으로 확 줄였어요. 요즘에 사촌 넘어가면 거의 볼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사촌까지도 겨우 봅니다. 그죠? 거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사촌까지로 확 줄였고요. 그리고 인척은 3촌까지로, 옛날에는 5촌인데 3촌까지로 쫙 줄였어요. 3촌까지 줄였다. 3촌의 인척인데 3촌 이내에 들어가는 인척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이렇게 정여를 하는데 정여하다가 세금이 많으니까 분산해서 그 이제 사위나 며느리한테 분산해서 정여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사위, 며느리 이분들이 바로 기타 친족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그런데 정여세는 누가 내야 될까요? 정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여까지 해주고 또 부모님이 세금을 내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내줬어요? 부모님 내줬다면 또 정여세 내야 되는데요. 해서 정여세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여 받는 사람이 내야 되고요. 내야 되고 그런데 정여를 받는 사람이 안 내도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받는 사람이 안 내고 정여 한 사람이 정여세를 내도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녀가 정여를 했는데 자녀가 미국에 살거나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거든요.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러면 비거주자인 경우에 정여를 해줘가지고 송금 미국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세금 받으러 미국까지 가야 됩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부모님이 내줘도 상관없어요. 정여한 사람이 내줘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자가 내야 된다. 정여세를 근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까처럼 50% 내야 될 거 미리 정해서 10%나 20%로 이렇게 정해주면 좋다라고 하는데 한 번만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10년 단위로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내가 자녀한테 5천만 원을 정했어요. 그런데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아까 공제되고 나면 과세 표준이 0이니까 세금이 없잖아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5천만 원 공제 자녀한테 해주고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자녀한테 5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정유세 신고만 하면. 그리고 다음 10년 뒤에 딱 하루 지난 그 다음 날 또 5천만 원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또 세금이 없어요. 만약에 그 이전에 정리를 해주게 되면 앞에 오늘 5천만 원 정리해 준 거랑 합산해서 다시 계산하니까 세금이 나가는데 오늘 5천만 원 하고 10년 뒤에 하루 지나서 또 5천만 원 한다. 그러면 계속 세금이 없습니다. 10년 단위로 계속 저금하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6억이니까 6억 정리해주고 10년 지나서 하루 뒤에 또 정리 6억 해주고 이러면 계속 세금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큰 부자들은 자기 아내한테 6억 하면요. 20년 동안에 18억이 세금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들은 왜 그렇게 많이 해주느냐. 결국 배우자는요, 서로 내가 갖고 있으나 네가 갖고 있으나 나중에 한 사람이 사망해서 돌아가시면 몇 년 안 있으면 또 돌아가실 거거든요. 그리고 배우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생활할 때 남편 계좌에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 카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내 계좌로 이렇게 이체해서 아내가 또 사용하고 생활비 쓰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정의를 따지면 피곤해요. 그래서 6억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저 기준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6억 이상 되는 경우에만 이제 그걸 매기도록, 세금을 매기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납니다. 이제 부모님이 연세도 좀 드시고 집도 두 채고 이래서 평소 작은 주택을 아유 우리 아들네 미리 정해줘서 아들 주면 아들이 더 나한테 효도할 것 같은데 해서 그냥 아들한테 작은 평수 집 하나를 아들한테 정여를 해줍니다. 해줬더니 정여해주고 나서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더 못해요. 그거 신문 기사에 난 적 여러 번 있습니다. 그죠? 못해. 그래서 다시 달라. 이렇게 막 반환 청구 소송하고요. 도로 찾아가고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 그 받아올 때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때 정여세 내고 줬어요. 그런데 올 때 어떻습니까? 정여세를 또 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정여세 없이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이거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문에는 그런 거 일일이 설명 안 돼 있잖아요. 설명 안 돼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여세라는 것은 오늘 내가 만약에 정여를 했다. 그러면 4월 달이니까 4월 말 기준으로 5월 말, 6월 말, 7월 말 3개월이 해당되는 그 말일까지 하면 되거든요. 말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 3개월이라 잡으면 됩니다. 정여세 신고 기간이. 그러면 3개월 안에 신고 기간 내에 도로 내 이래서 가져왔어요. 가져오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정여세 낼 필요 없고 그리고 도로 가져올 때 정여세 정여세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정여세 완전히 면제입니다. 신고 기간 내에 취소해서 가져오면. 그런데 신고 기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3개월이 넘어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낸 정여세는 끝났습니다. 유효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나한테 갖고 올 때는 정여세 없이 가져올 수 있어요. 정여세 없이. 그런데 그 3개월도 넘어가 버렸어요. 정여세 신고 기간 3개월 넘어가고 거기서 또 3개월 넘어갔어요. 토탈 6개월을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여세 낸 것도 유효하고 자녀가 나한테 도로 가지고 올 때 정여세 한 번 더 내야 돼요. 2번을 내야 됩니다. 이거 희한하죠? 이런 거 신문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일 경우를 얘기하고요. 현금일 경우는 어떨까요? 현금 줬어 내가. 현금 줬는데 취소를 해야 된다. 아니요, 취소 절대 안 됩니다. 현금은 취소가 없습니다. 주면 끝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제가 설명드리고요. 3개월 이내 신고하면 뭐가 좋으냐? 3% 이게 공제를 받습니다.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손자한테는 정여해 줄 수가 없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손자한테도 정여가 가능합니다. 손자한테도 아까 거기 직계비속처럼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5천만 원이 넘어서 세금이 나간다. 세금이 나가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원래 내야 될 세금의 30%를 할증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여세가 100만 원 나왔다. 자녀한테 줄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손주한테 주면 130만 원이 됩니다. 30% 할증이 있다는 거. 그 내용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정여세 기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정여세 기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이게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저한테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이제 부모님이 자녀한테 세금 없이 줄 수가 있는 그 금액 한도가 1억 원입니다. 1억 원. 이거 작년에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문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앞으로 1억 원이 아니고 1억 5천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문에. 그 말이 뭐냐. 여기 1억 원하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5천만 원, 10년에 5천만 원 그냥 줄 수 있다는 거. 그거랑 합쳐서 1억 5천입니다. 그죠? 그러면 신랑 1억 5천, 신부 1억 5천. 합치면 3억까지. 양가에서 그냥 1억 5천, 1억 5천 받으면 3억까지 그냥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살 때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조그마한 평수 같은 경우에는 대출 조금만 내면, 아까 보니까 뭐 대출에 대해서 처음에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대출 조금만 받으면 집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 부모님들 걱정을 굉장히 많이 들어드리는 제도다. 왜 그러느냐? 보통 크게 자녀들한테 내가 정리를 못 해주지만, 혼인할 때, 집 살 때 내가 좀 보태주고 싶다. 이런 부모님들 되게 많거든요. 바로 이 제도 활용하시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혼인하고 출산하고 다 합쳐서 생애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공제. 1억 원 공제 딱 한 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혼인할 때 1억 원을 다 공제를 못 받았어요. 5천만 원만 받았어, 부모님한테. 5천만 원만 받아가지고 5천만 원 공제 받았어요. 세금 없이 받았다. 그러면 아직 5천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5천만 원 남아있으면 이거는 나중에 애 놓을 때, 출산할 때 5천만 원 공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할 때 1억을 다 받았다. 그러면 출산에도 공제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합쳐서 1억 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인 같은 경우에는요. 혼인 신고 일자가 중요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결혼 날짜를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웨딩홀에서 결혼을 며칠 날 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부에 혼인 신고한 날짜가 언제냐. 그거 중요합니다. 혼인 신고 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 전 2년 그리고 날짜 기준으로 해서 후 2년 이렇게 4년 그 사이에 1억 원을 받게 되면 전액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았다. 그러면 세금 내야 되겠지만 안 그러면 이걸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출산하고 혼인하고 딱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출산 같은 경우에는 전이 없습니다. 출산 일자 기준이거든요. 딱 출생한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후 2년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놓치시게 되면 이걸 주더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전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하실 때는 반드시 그냥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1억 줬는데 이게 뭐지? 나중에 혹시 또 자금 출처 조사 계획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헷갈릴 때 이게 언제 줬는지 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해서 신고를 해버리면 신고한 날짜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찾아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신고 들어온 게 있으니까 조회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까처럼 은행에 대출을 물어보니까 대출 이자가 굉장히 비싸요. 어떤 경우에는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정부에서 혜택을 줘서 이게 저금리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또 금리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한테 어떤 경우 뭘 자주 물어보냐면요. 은행에 대출을 안 받고 부모님이 제가 대신 자녀한테 돈을 좀 빌려주고 차용증 쓰고 돈을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주는 게 가능한데 문제는 그거 차용증 썼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전부 다 인정해 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용증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자를 어떻게 받는다는 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원금을 어떻게 이걸 상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보통 은행에서 30년간 분할 상환, 아주 뭐 장기간 분할 상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인정 안 해줘요. 세무서에서 부모님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30년 해놓으면 그걸 돌아가시면 어떻게 갚을 건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줘요. 구체적으로 내가 집을 팔면 내가 이 집을 살 때 임시로 집을 샀는데 2, 3년만 살고 이거 팔 계획입니다. 이거 팔고 나서 바로 우리가 나오면
뭐 합쳐서 이렇게 갚고 나머지만 제가 갚겠습니다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들어가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분이라면 내 월급에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월급쟁이다. 그럼 500만 원에 내가 매월 200만 원씩 적금을 하겠습니다. 적금 쫙 해가지고 1년 단위로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면 그 만기 돌아온 걸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원금 상환을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거기에 차용증에 딱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딱딱 갚은 흔적을 계속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자금 출조 조서나 이런 걸 받더라도 안에 원금들 갚은 흔적들이 계속 나와 있거든요. 이자를 보낸 흔적들이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냥 차용증만 달랑 쓰고요. 이자도 안 받고 원금을 언제 받을지 잘 모르겠고 이러면요. 그러면 이 차용증은 무효. 그래서 바로 그냥 증여세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자는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자녀한테. 이자를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요. 지금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적정 이자는 4.6%입니다. 와, 이걸 다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4.6%다 받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1년간 총 받은 이자 금액이 실질적으로 받은 이자 금액이랑 4.6%로 계산한 이자 금액이랑 1,000만 원이 차이가 안 나면 증여세를 안 매깁니다. 1,000만 원이 차이가 안 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을 빌려줬다 이러면 1.3%만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왜? 390만 원을 한 1년에 받기 때문에 저기 적정이자 1,380만 원하고 1,000만 원 차이가 안 납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없고요. 4억인 경우에는 2.13%, 5억인 경우에는 2.62%만 받아도 이게 차이가 그렇게 안 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증여세를 맞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 정도만 받아도. 그래서 여기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세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이자 받는 거 난 귀찮아서 못하겠어. 그러면 2억만 정해 주시면 돼요. 2억만 차용해 주시면 이자를 안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이자 0입니다. 그죠? 이자 안 받아도 관계없어요. 원금만 잘 상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시면 나중에 차용증을 쓸 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용증 써서 이걸 공정을 받아야 되나요? 이러는데 공정을 받아놓으면 정확하고 좋은데 공정은 타인끼리 차용증 쓸 때 이게 정확하다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 공정을 받는 것이고 자녀한테 돈을 받는 거 그것 때문에 뭐 떼이든 말하든 사실상 부모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까지는 필요 없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게 소급해서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그때 돈 빌려줬을 때 만든 거라는 그 날짜만 확인되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그 안에 내용이 다 나오니까 간단하잖아요. 날짜까지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왜 전세 계약서 그 확정일자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듯이 차용증에다가 확정일자 딱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차용증을 쓴 걸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괜히 공정사무실에 가가지고 비싼 그 공정 수수료 줘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년 중에 또 하나 문제는요. 이건 부자들만 좀 해당되겠지만 집이 세 채 있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한 채는 본인이 삽니다. 부모님이 살고 있고 한 채는 세를 주고 있어요. 근데 한 채는 비어 있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어 있는 집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들어와서 자녀 식구들이 들어와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여세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5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이 공식대로 5년 단위로 계산해서 요 금액을 딱 계산했을 때 1억 이상이면 이게 정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부모님 집에서 사는데도 1억 이상이 되면 정여세가 과세가 돼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 이 사례가 케이스는 1억 1,300이거든요.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630만 원이, 610만 원이 이렇게 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1억이 안 된다. 이러면 정여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되고요. 살아도 되고. 그러면
부모님 사는 집에 그냥 들어가서 자녀 세대가 들어가서 두 세대가 그냥 산다. 평수가 좀 넓어서 두 세대가 산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정해서 이런 거 뭐 개선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요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좀 많으시거든요. 왜? 집도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전에 굉장히 말씀이 돼가지고 중과세 좀 낮추자라고 해서 중과세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더 낮추자라고 해서 중과세 완화 방안을 이렇게 내놨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언제 내놨느냐? 2022년 12월 21일자로 이 안을 내놨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 나게 되면 날짜를 소급해서 저 날짜로 바로 이게 소급해서 다 해주거든요. 취득세를 지금 냈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아주 세율을 많이 낮춘 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당장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도요. 2주택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을 취득할 때. 왜 그러냐면 1에서 3%의 아주 낮은 세율로 취득세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3주택자 이상은 다릅니다. 3주택자 이상은 8%로 엄청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택자 이상은 취득 이거 할 때 상당히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많이 낮춘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많이 없거든요. 옛날보다는 이게 많이 완화돼 가지고 없는데 지금 제가 취득세 보여드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여드리고 뭐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종류가 부동산 대표적인 세금인데 이게 뭐냐? 제일 골치 아픈 게요. 주택 숫자 세는 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주택 숫자. 주택 수를 어떻게 세느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있잖아요. 핵심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금이 제일 크기 때문에 잘 해야 되고요. 또 그게 아니고 아까처럼 취득세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일단은 주택 숫자 세는 게 다릅니다. 각각 세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부동산세는 그나마 이게 좀 그래도 많이 완화가 돼서 쉽습니다. 세대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는 특별히 다른 것은 인별로 계산한다는 거. 부부도 각각 전부 인별로 계산해요. 각 세대별로 매쳐다 이게 아니고요. 인별로 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요건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취득세, 아까 취득세 나왔죠. 그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몇 차 다른데 몇 년 전에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이제 정부에서 1억 밑으로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막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헷갈려 했어요. 이거 뭐지? 1억 밑으로 하면 주택수에 안 들어간대. 이래서 그냥, 뭐 1억 그 이하의 주택 사가지고 나는 세나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착각하신 게 하나 있어요. 취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할 때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 살고 있는 집도 있고요. 또 1억 이하 주택을 뭐 한 채, 두 채 취득하신 분들이 생겨가지고 졸지에 3주택자가 됐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폭탄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는 이거 계산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 주택 숫자 세는 게. 그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다주택자들도 중과세를 일단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죠? 언제까지 해주느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5월 9일까지만 지금 중과세 배제고요. 그 이후로 또 연장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연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원래는 2024년까지 했다가 1년 연장해서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1세대 1주택. 이것 모르면 정말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죠? 우리 월급쟁이들이 정말 그거 적금하고 열심히 저축해서 돈 모으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엄청나게 아까운 돈이 나가거든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저하고 상담하는 어르신 중에 한 명이 집을 팔았어요. 집 팔았는데 자기는 집이 딱 딸랑 한 채래. 예?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거 한 채인데 이거 1세대 1주택 틀림없다고. 아니 내가 뭐 다른 주택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해서 신고를 안 했어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놨어야 되는데 그거 살기 전에 어디에 됐냐면 자기 아들 가족 있잖아요. 거기에 주민등록을 등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자기 아들 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거 생각을 깜깜하게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요. 무조건 나는 집 한 채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은 2주택자입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해서 세무서에서 세금 내야 된다고 과세 예고 통지서가 왔어요. 뭐냐고 세무서가 따져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따져보니까 자녀 집에 얹혀 있는 바람에 자녀하고 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집 한 채, 내 집 한 채, 2주택이에요. 세대 분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세대 분리를 안 해서. 이거 뭐냐 이래가 완전 날벼락 맞아가지고요. 양도소득세를 한 1억 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제 50대 이상 되시고 60 정도 되신 분들은 있잖아요. 자녀분들 30살 이상 되면 무조건 내쫓아야 됩니다. 집에서 나가서 무조건 독립시켜야 됩니다. 데리고 있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1세대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1세대 조건은요, 딱 부부 단위가 1세대입니다, 원래는. 1세대고, 미성년자라든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하고 다 포함해서 1세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까처럼 30살이 넘어갔다. 그러면 소득이 없어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대 분리라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20대인데 우리 자녀가 서울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또 직장 잡아서 계속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제 그 직장 생활 할 때 20대지만 바로 세대 분리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만 받쳐주면 되거든요. 20대라도. 30세 이상은 소득이 없어도 되고요. 20대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면 됩니다. 중위소득의 40%의 그 금액만 넣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올해 중위소득을 보니까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239만 원 정도 됩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40% 89만 천 원, 89만 천 원만 되면요. 89만 천 원 이상만 되면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20대라도. 그래서 이 용법만 되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세무서에 내 소득을 신고되는 소득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되는 소득 중에 요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잘 하셔야 되고요. 1세대 1주택이 이게 딱 알아야 될 요건이 뭐냐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 가려고 새로운 주택을 샀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사면 옛날 주택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 주택을 몇 년 안에 팔면 될까요? 3년 맞습니다.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3년 안에 팔면 되는데 2년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1세대 1주택에 해당됩니다. 그 기간이 있는데 이게 딱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옛날 그 문재인 정부 시대 때 그 부동산 대책 많이 발표된 거 아시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은 지역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조정 대상 지역이 딱 선정될 때 하필이면 그때 그 지역에 집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필이면 그때에 집 산 사람들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런 사람들은 2년을 보유함과 동시에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됩니다.
2년 보유하면 되는데 이러고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다 풀렸잖아.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팔면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하필 그때 산 사람들은 2년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양도소득세 중에 이거 중요한 게 하나, 작년에 바뀐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재작년에 바뀌고 작년부터 실시가 됐죠.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뭐냐? 이게 왜 이런 법이 나냐면요. 몇 년 전에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른 적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와, 집값 많이 오르니까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 이거 팔지도 못하겠고,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러다가 배우자한테 정해를 하는 겁니다. 배우자한테. 아까처럼 내 집이 딱 6억이야. 야, 이거 참 신기하게 딱 6억이야. 그래서 배우자한테 정해해 주기로 합니다. 배우자한테 정해하면 아까 10년에 6억까지는 세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배우자한테 6억하고 취득세만 딱 내고 끝납니다. 그래서 정해를 해주게 되면 그 뒤에 5년 뒤에 5년 안에는 못 팝니다. 옛날부터 정해를 받은 부동산은 5년 안에는 팔질 못합니다. 그래서 5년이 딱 지나고 나서 팔았는데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6억에 정해받았는데 팔 때 보니까 7억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정해받을 시점보다 1억 올랐어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정해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그 부동산을 엄청나게 싸게 산 때부터 해가지고 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딱 보니까, 이것 봐라. 야, 요즘 사람들 얼마나 요즘 똑똑하든지 다 미리 정해서 전부 다 말이야. 양도소득세 다 피해가네.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5년 안 돼. 5년 안 돼. 앞으로 10년. 10년 이러니까 10년이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야, 정리하기가 참 힘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해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우리 매스컴에서는 이런 속 사정을 전부 다 얘기 안 하잖아요. 저 같은 전문가가 이렇게 속 사정을 싹 얘기해 주니까 다 이해가시죠. 어, 그리고 이제 바뀐 세법만 좀 몇 개 알아보고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바뀐 세법이 보통 보면 1년에 책 한 권이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이걸 다 알 수 없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주로 많이 아는 것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책인데 이걸 많이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정해받는 사람들은 저기 공제금액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 그 혼인을 하게 되면 방금 1세대 1주택 했잖아요.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혼인하기 전에 여자도 집을 한 채 갖고 있었고 남자도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집이 두 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택을 처분을 해야 돼. 그런데 빨리 안 팔려요. 그러니까 여유 기간을 줬는데 그게 종전까지는 5년이었습니다. 5년 내에 1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세금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럼 여유를 더 주자 해서 정부에서 인심 썼습니다. 10년으로. 10년으로. 이제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이제 10년 안에 팔면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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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 또 재개발 입주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입주권이나 그거 분양권도 다 요즘에는 집 한 채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10년입니다. 예. 요즘에 결혼, 혼인, 저출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혼인 관련해서 세액공제, 이게 연말정산 받을 때 있잖아요. 혹시나
혹시나 이번에 이제 연말 정산하실 때에 결혼하실 분이 있으면 50만 원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깜빡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50만 원을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분들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그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인데 이제 10만 원씩 이렇게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공제받을 때에 앞으로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정부에서 보면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신경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생겼습니다. 이게 출산을 하게 되면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였습니다. 세금을 안 걷었습니다. 그 출산 장려금이다 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줘도 세금을 안 걷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신문에 막 대문짝 같이 나가지고 굉장히 떠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부영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자녀 한 명 놓을 때마다 1억 원씩 줘요. 그래서 이걸 세금을 매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많이 갑론을박했는데 그게 어떻게 결론 났냐면 그러지 말고 아예 이거 한도 없애자. 출산 관련해서 받는 거 한도 없애자. 전액 비과세 이렇습니다. 1억을 받든지 1,000만 원을 받든지 100만 원을 받든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는 세금 없습니다. 그죠? 세금이 없어요. 안 내도 됩니다. 예, 전액 비과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이 조항이 딱 생겨버렸어요. 비과세. 예, 맞습니다. 예.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 이거는 토지 건물 안부 계산하는 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어, 아까 부동산을 받을 때는 5년 안에 팔면 안 된다 하다가 10년 안에 팔면 안 된다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세 바뀌는 게 엄청나게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뭐 5년, 10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은 1년입니다. 1년. 1년 이내만 이걸 안 팔면 되고요. 정해받은 경우에. 1년 지나서 팔면 관계없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이게 원래는 올해부터 생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선진국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걸 이제 실시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실시하면 사실 좋은 부분도 있긴 한데 주식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주식 직접 투자. 5천만 원 이상 되면 그걸 과세한다니까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못하게 됐는데 직접 투자 말고 간접 투자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은행에 펀드라든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좋았는데 오히려 손해봤다는.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원래 세금을 매기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올해부터 안 매기고 2027년도부터 매기는 걸로 2년간 연기가 됐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다 달려왔고요. 거의 제가 보니까 딱 45분 했습니다. 거의. 완전히 시계입니다. 그죠? 자, 어떻게 오늘 여기 강의한 내용도 괜찮고요. 안 그러면 평소에 궁금한 내용을 있었는데 어디 가서 물을 데가 없다라는 내용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비과세 받으려면 예. 3년 이내에 팔아야 되잖아요. 집이 그렇죠. 예. 근데 살고 있는 집이 오를 것 같은데. 예. 이거 팔기가 좀 아까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3년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부과가 돼요. 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이거는 그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멈출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일가구에 분양권이 2개 있는데 예. 하나는 저번에 이제 등기 처리된다는데 네. 그러면 주택수가 세 주택이 돼서 취득세가 예, 맞습니다. 예. 그 3주택이 되면 아까처럼 8% 취득세입니다. 예.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통 취득세 할 때 3주택인데 한 주택 언제까지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2주택자를 해가지고
그걸 조건부로 해서 세율에 낮춰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못 팔게 되면 나중에 뒤에 추가로 또 추징되고. 예. 예. 그게 몇 개월인가요? 글쎄, 그게 그럼 몇 개월이더라. 여하튼 그 기간이 그 언제까지 팔면 된다고 거기서 가르쳐 주거든요. 예. 그 자녀한테 예. 자녀가 별도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대학생 때 살았는데 예. 만약에 졸업을 했어요. 예. 소득이 89만 있어요. 그래야지 그렇죠. 분리를 하고 예, 맞아요. 세대 분리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세대만 분리돼 있으면 예. 아, 주민등록만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세대 인정이 안 됩니다. 아까처럼 소득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대학생 신분에서 서울에 유학 가서 서울에서 대학 공부하는 사람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와서 자기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아까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인정받는 게 아니라면 소득 하나도 없는 기준이라면 만 30세가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취업을 해가지고 예. 하면은 그 세대는 완전 예, 예. 완전 분리 가능합니다. 20대일 경우에는 무조건 소득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30살이 넘어가면 관계없어요. 예. 예. 저 오늘 뭐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